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돈뭉치를 보고도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빵 조각을 찾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진 세계 1위의 자원부국인데도 말이죠.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하고도 결과를 조작해 권력을 연장하고 심지어 성난 민심을 돌리겠다며 옆 나라 땅의 3분의 1을 뺏겠다고 전쟁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막장 드라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죠. 남미의 팔이라 불리며 콩코드 여객기가 드나들던 지상 낙원이 어쩌다 전 국민이 난민이 되어 탈출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1970년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오일머니의 제국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베네수엘라의 핏빛 현대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건 정확히 1914년 마라카이보 호수 인근에서 검은 물줄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커피나 카카오를 재배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농업 국가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벼락부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땅만 파면 돈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넘쳐나는 달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오일 쇼크는 베네수엘라에겐 단군 일의 최대의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자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당시 페레스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부를 관리해야 하는 즐거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할 만큼 나라 전체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지요. 수도 카라카스에는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거리에는 최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남미의 파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메 도스라는 유행어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로 쇼핑 여행을 떠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물건이 마음에 들면 가격도 보지 않고 이거 2개 주세요, 다메 도스를 외쳤단 데서 나온 말인데, 당시 전 세계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마시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을 정도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빛 파트장 아래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조용히 초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석유판 돈으로 수입해서 해결하다 보니 멀쩡하던 공장은 문을 닫고 농토는 잡초만 무성해졌으며 국가 경제의 95% 이상을 오직 석유 수출 하나에만 목을 매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져 버린 건데, 만약 이 상황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유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다면 과연 이 화려한 파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예상대로 파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순식간에 휘청거렸고, 흥청망청 쓰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가난에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약탈과 방화를 일삼던 그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빨간 베레모의 공수부대 장교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석유는 국민의 것입니다. 부자들의 돈을 빼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1998년 차베스의 이 사이다 같은 외침은 가난한 서민들의 심장을 저격했고,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걸까요?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거짓말처럼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배럴당 10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베네수엘라에는 다시금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차베스는 이 돈을 그야말로 물쓰듯 뿌려대기 시작했죠. 무상 교육, 무상 의료는 기본이고 집도 공짜, 가전제품도 공짜, 심지어 기름값은 물보다 싸게 만들어서 전 국민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대형 SUV를 몰고 다녀도 기름값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차베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국가의 심장인 국영 석유 기업 PDVSA에 칼을 댄 것이죠. 그는 석유 기업이 너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며 파업에 가담했던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 19,0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석유의 석자도 모르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 넣었는데 이것이 훗날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기술자는 쫓겨나고 시설 투자는 멈추고 번 돈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사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능력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 경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넘쳐나는 오일머니가 모든 비효율과 부패를 가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차베스 천하도 그를 지켜주던 고유가 시대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끝나가는데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어난 상황. 과연 이 시한폭탄을 누가 떠안게 되었을까요? 2013년 3월 베네수엘라 전역이 통곡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빈민의 신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핏빛 왕관을 물려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버스 기사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차베스의 경호원 노릇을 하며 충성심 하나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그였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문외한이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마두로가 취임하자마자 거짓말처럼 검은 행운이 다해버렸다는 겁니다. 2014년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40달러대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국가 수입의 96%를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로서는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반토막이 났는데 차베스 시절부터 벌려놓은 무상복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첫째,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복지를 축소한다. 둘째, 복지는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부족한 돈만큼 화폐를 찍어낸다. 어떤 선택이 옳았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타깝게도 마두로는 최악 중에 최악, 바로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지지율이 떨어질까 두려웠던 그는 중앙은행 윤전기를 풀가동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종이에 숫자를 써서 나눠주면 된다는 이 단순 무식한 발상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재앙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는 이를 잡겠답시고 가격을 올리는 상점 주인은 구속하겠다라며 시장 통제를 시작했죠. 그러자 상인들은 손해를 보고 파느니 아예 장사를 접어버렸고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휴지, 치약, 비누 같은 생필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보다 못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지갑 대신 배낭을, 아니 수레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돈을 세어서 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내야 하는 초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인데 과연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확인해 볼까요? 길거리 노점상에서 아주 기이한 공예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알록달록한 종이로 정성스럽게 엮어 만든 손가방과 지갑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재료가 색종이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지폐, 볼리바르였습니다. 돈을 주고 지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갑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재료로 쓰는 세상. 지폐 한 장의 가치가 냅킨 한 장보다 못하다 보니 식당에서는 손 닦는 용도로 지폐를 쓰고 강도조차 현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카드 단말기를 훔쳐가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만%. 2018년에는 1조 7천억 %라는 숫자로 포기조차 힘든 초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문자자 그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는 계란 한 판도 살 수 없었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쓰레기차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의 체중이 평균 11kg이나 빠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를 비꼬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의료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병원에는 항생제는커녕 소독약조차 없어
환자들이 수술실에서 감염으로 죽어나갔고 수시로 발생하는 대정전으로 인큐베이터가 멈춰 갓 태어난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부국이라던 자존심은 썩은 고기를 찾아 쓰레기장을 뒤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는데도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진작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정권이 교체됐어야 마땅한 상황. 도대체 마두로는 무슨 돈으로 군부의 충성을 사고 있으며 그 뒤에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단순히 무능한 독재자인 줄 알았던 마두로가 사실은 남미 최대의 범죄 조직 보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마두로의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윤, 그리고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면서까지 그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정부라는 간판을 내건 거대 마약 카르텔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에게 내건 현상금만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군부 장성들은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마약 밀매 조직을 직접 운영하며 콜롬비아 반군이 생산한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물류센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석유로 돈을 못 버니 마약을 팔아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약으로도 부족했는지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보물창고인 아마존 밀림에 눈독을 들입니다. 바로 오리노코 광산 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불법 금채굴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립공원이 무자비하게 파헤쳐졌고 그 자리는 범죄 조직인 신디케이트와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장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은 중독과 말라리아, 그리고 갱단 간의 총격전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여기서 캐낸 피 묻은 금괴는 정부의 비밀 금고로 그리고 군 장성들의 주머니로 차곡차곡 들어갔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군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마약과 금광의 이권을 공유하는 범죄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두로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미국 감옥으로 끌려갈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은 악마와의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은 쓰레기를 먹는데 권력자들은 마약과 금으로 파티를 벌이는 이 기막힌 상황. 그런데 2024년 7월 이 견고한 독재의 성벽에 아주 강력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마두로의 참패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관위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두로 51% 득표로 승리. 명백한 조작 앞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궁지에 몰린 마두로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최후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옆나라 가이아나의 영토 3분의 1을 우리 땅이라 우기며 전쟁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과연 이 미친 독재자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과연 희망이란 존재할까요? 선거 조작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마두로가 꺼내든 건 대화가 아닌 무자비한 툭툭 작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툭툭 두드리고 들어와 반정부 시위대를 잡아간다는 이 공포의 검거 작전으로 수천 명의 시민이 영장도 없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야당 지도자들은 대사관으로 도망치거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마두로는 급기야 옆나라 가이아나의 땅 에세키보를 집어삼키겠다고 선언하며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에세키보 앞바다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나라를 말아먹고도 또다시 검은 황금에 눈이 멀어 이웃 국가를 침략하겠다는 이 뻔뻔함에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땅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목숨을 건 탈출뿐입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만 무려 77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800만 명 중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난민이 발생한 건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에 있는 죽음의 정글, 다리엔 갭은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사와 맹수, 그리고 무장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을 아이의 손을 잡고 건너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길가에는 힘이 빠져 낙오된 사람들의 시신이 즐비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굶어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함이 그들을 험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극이 끝나지 않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 같은 반서방 국가들이 마두로 정권의 뒷배를 봐주며 산소호흡기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은 강대국들의 파워게임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오일머니의 파티는 끝났고 남은 건 텅 빈 나라와 독재자의 관계뿐인 지금. 과연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실패한 국가의 표본으로 남게 될까요?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건 지도자의 오판과 포퓰리즘이라는 달콤한 독배가 국가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잔해뿐입니다. 땅속에 묻힌 검은 황금은 축복이었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탐욕과 무능은 재앙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무상복지의 축제는 끝났고 그 계산서는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피눈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오늘 베네수엘라의 핏빛 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을 틈타 남미 대륙을 잠식하고 있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 마약 카르텔의 실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